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있는 김하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은 인슐린 백년, 당뇨병과 베타세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의 유래는 어떤 거냐 하면 인슐린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들어오셨을 겁니다.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처음으로 이제 분리 정제한 게 1921년이에요. 1921년에 프레데릭 벤팅이라는 이제 캐나다 의사가 인슐린을 처음으로 분리 정제했고 1922년에 첫 번째 환자에게 투여했고 1923년에 노벨상을 탔죠. 네, 어마어마한 일이죠. 뭘 발견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노벨상을 타는 그런 일인데 이제 인슐린이 처음 이제 순수 분리가 된 게 1921년이니까 작년이 100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하려고 꿈을 꿨으나 코로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이제 당뇨병이라는 병과 베타세포라는 걸 연구하는데 주로 이게 인슐린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작년에 인슐린 100년을 기념해서 이제 이런 그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조금 더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강의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01주년입니다. 금년은.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의사과학자라고 얘기하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저의 신상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저는 1992년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이제 태어나기 전이겠죠. 1992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꿀 때 막 슈바이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꾼 건 아니고요. 그냥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좀 이렇게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의대에 갔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 무렵에는 이제 공대에 많이 가던 시절이어서 이제 의대에 들어가는 게 지금처럼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우스운 성적인데 우습게 의대를 들어가서 의대를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이면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요. 이제 저희 의과대학 시절에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내과 의사세요. 내과 의사였고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를 하신 허갑범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제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에 갔는데 저한테 첫 번째 해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연구를 해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6년 동안 내내 들으니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의사가 돼서 개업해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6년 동안 세뇌를 당하고 나니까 이거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인턴 레지던트 이런 이제 임상의사가 되는 길로 가지 않고 박사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분자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박사할 때 저희 선생님, 두 분 선생님,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세요.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박사를 무사히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군의관으로 3년을 쉬고, 그 다음에 2006년에 미국으로 이제 포스닥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는, 어떤 걸 했냐 하면은, 주로 박사 시절에는 이 전사조절이라는 걸 주로 했었는데, 이제 포스닥을 가서는 제가 베타세포라는 세포의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베타셀 바이올로지를 하는 그런 연구실에 갔고 그 연구실에서 주로 이제 이 마우스 제네틱스라고 얘기하는 게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런 실험들을 하는 이제 연구실에 갔는데 근데 그 연구실이 이상하게도 이런 발생이나 이런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 우리가 재생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는 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실에서 이제 우리 마이크 저먼이라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한테 이제 이분도 내분비내과 의사예요. 당뇨병을 이제 치료하는 의사고 연구도 하는 의사인데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당뇨병에 대한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투지가 불살르게 됐어요. 그래서 2011년에 이제 카이스트에 오면서 이제 저 자신을 이렇게 디파인 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분자생물학을 하고 주로 이렇게 피지올로지를 하고 다이아베톨로지를 하는 이런 이제 분자생물학적인 방법과 그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당뇨병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실을 차렸어요. 차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이 일해온 연구원 학생들하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가 2016년 무렵에 이제 제가 이런 젊은 연구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새로운 걸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이제 막 이 컴퓨터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라는 새로운 필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런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그 홀지놈 시퀀스, 그러니까 그 시퀀싱을 굉장히 익스텐시브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유전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오믹스, 멀티 오믹스라고 해서 뭐 그 유전체, 그러니까 지놈, 프로티옴, 그 다음에 메타볼롬, 뭐 리피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좀 더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제가 more translational research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벤치에서 이렇게 막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환자들이 어떤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연결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뭐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프리시전 메디슨, 정밀의학이라고 해서 하는 이런 이제 터미놀로지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프리시전 메디컬 사이언스라고.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알지 못하던 이런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과거에는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조금씩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밀의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당뇨병의 아주 초기 단계를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제 어쩌다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었는데 의사를 여전히 의사 면허가 있으니까 의사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점점 과학자로 흘러와서 지금은 이제 저 자신은 사실은 저는 그냥 과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화되어 왔었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일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려면 베타세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베타세포는 어디 있냐 하면, 요게, 췌도예요. 췌장이에요. 췌장이라는 게 우리가 아마 이자라고도 배웠을 테고, 영어로는 팬크리아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소화효소가 나오죠. 원래 몸속에 보면 이렇게 위가 있고, 십이지장이 있고, 이렇게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요 끝에, 위에 뒤쪽에 이렇게 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소화효소들이 나오죠. 소화효소들이 나와서, 이 십이지장에서 많은 음식물들이 분해가 되는, 그런 소화효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밖으로 분비하는 외분비선이라고 해서 엑소크라인 팬크리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팬크리아스를 조금 더 안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꽃처럼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이제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셈이고, 여기서부터 소화효소가 나와서 이렇게 가운데 간을 통해서 모여서 이렇게 팬크리아틱 덕트를 통해서 이렇게 십이지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화효소가 몸 안쪽으로 나오면 몸속 세포가 다 녹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나가고 관 쪽으로만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바깥쪽에 우리가 실질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파렌카임 쪽에 보면 이상하게도 이렇게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그 셈이 아니라 이상한, 그러니까 섬 같은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랑게란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랑게란스 셈, 영어로 뭐 랑가란스 아일랜드.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이제 팬크리아틱 아일렛이라고 합니다. 이 아일렛에는 여러 가지 엔도크라인 세포, 내분비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알파 세포, 베타 세포, 델타 세포 이렇게 주로 이런 게 있는데 이름을 붙였어요. 알파 세포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만들어요. 델타 세포는 소마토스타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 호르몬들이 다 뭐 하는 건지를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중에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이렇게 혈관으로 분비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팬크리아틱 아일렛에 있는 세포의 한 60~70%는 베타 세포예요. 그러니까 베타 세포가 가장 중요한 세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걸 또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건 다 당뇨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 100 years ago, a discovery changed the world. 이게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이 인슐린을 발견해서 당뇨병이 치료되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치료되었다고 생각했던 당뇨병이라는 병은 뭐냐 하면, 이제 영어로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예요. 우리말로는 당뇨병인데 당이라는 건 포도당을 의미하는 거죠. 뇨라는 건 소변.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변으로 설탕이 나오는 거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오냐? 너무 많아서. 영어로는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는 뭐냐면 소변으로 달짝지근한 게 나온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파피루스에서도 기록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병인데 2000년 넘었던 병이 100년 1921년도에 치료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당뇨병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뒤에 가서 차차 설명이 더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전체 인구의 한 13% 정도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남자는 조금 더 15%, 그다음에 여성은 한 11% 정도니까 남성이 더 많이 걸립니다. 이유는요, 여성이 조금 더 당뇨병에 덜 걸린다고 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체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남성들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먹는 게 좀 더 불규칙하고 더 많이 먹거나, 저희 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당뇨병이 13%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당뇨병인 거예요. 굉장히 흔한 병인 거죠, 이게. 근데 이 당뇨병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면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세포에서 무언가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세포가 뭔가 몸을 만드는 데 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에나볼릭 호르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왔냐면 지방을 합성해서 지방이 쌓이죠. 살이 막 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그 다음에, 간에서 이 당의 흡수를 촉진시켜서 글라이코젠의 형태로 저장하게 만듭니다. 또 근육으로 포도당을 보내서 근육에 포도당을 글라이코젠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글라이코젠은 필요하면은 다시 분해되어서 밖으로 나와서 혈액 속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는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어요. 대개 보통 굶었을 때는 한 5m몰 정도고, 밥을 먹으면 한 10m몰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보통, 그래서 이게 혈당으로 치면 사람은 대개 한 90mg per 데시리터 정도에서, 180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해보면 아무리 먹어도 140을 잘 넘지 않아요, 혈당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절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너무 높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혈당이 낮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죽죠. 왜 죽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다 이 포도당을 가지고 활동하는 에너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 중에 뭐 우리가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다 쓸 수 있지만 어떤 몇몇 가지 세포들은 포도당만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적혈구나 뇌에 있는 세포들은 반드시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런 세포들이 죽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혈당은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절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옛날에 못 먹으니까 혈당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혈당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방식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0만 년이 지난 지금은 사람들이 먹을 게 풍족해졌죠. 그러니까 거꾸로 살이 찌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과거에 없던 병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세포가 살이 찌면은 싫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처음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인슐린 한 개가 포도당 한 개를 집어넣는데 과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 2개를 줘야지 포도당 한 개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더 많이 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는데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베타세포가 막 보상작용을 해요. 그러다가 그게 실패하면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그러면 크게 보면 3가지인데 뭐냐 하면 첫 번째 제1형 당뇨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선천적으로 베타세포가 죽어서 없어져요. 그러면은 인슐린 저항성과 상관없이 살이 찌지 않아도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당뇨병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다음에 이걸 극복하지 못해서 베타세포가 그래서 당뇨병이 생겨요. 임신성 당뇨라는 건 우리가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임신을 하면 엄마의 몸은 아기한테 영양분을 보내기 위해서 스스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러면 엄마한테로 가는 포도당이 엄마한테로 가지 않고 그 태아에게로 더 많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태아에게 영양분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스스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그때도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베타세포가 증식을 해서 이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게 잘 안 되면 당뇨병이 생겨요. 그런데 이거는 임신을 끝나면,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끝나고 나면 이거는 당뇨병이 없어져요. 임신했을 때만 생기거든요. 근데 이 임신성 당뇨를 앓는 사람들은 거꾸로 뭔가 이런 보상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당뇨병이 생길 위험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당뇨병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아까 췌도라는 거죠. 궤도에 이렇게 갈색으로 염색된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을 염색한 건데, 이걸 보시면은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중간에 뻥뻥 비어 있죠. 베타세포가 죽어서 없는 다른 세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만들어지는 양이 부족하면은 필요한 인슐린 양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당뇨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제1형 당뇨병은 우리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T세포에 의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베타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타세포의 양이 이 정도 있다가 이제 죽으면은 이제 오토이뮨 어택에서 죽게 되죠. 죽으면 점점 줄어들다가 베타셀 매스가 어느 한 70% 정도 제거가 되면은 당뇨병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 병원에 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이거는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당뇨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혈당이 내려가고 뭐 이런 증상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굉장히 당뇨병이 심한 상태로 와요. 그래서 이거는 인슐린을 주면 바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인슐린을 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잘 먹지 못할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다 1형 당뇨병이었어요. 그래서 1921년에 이 인슐린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당뇨병이라는 건 제1형 당뇨병이었고, 이 당뇨병은 진단되면 인슐린밖에 약이 없는데 인슐린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되게 1년 이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단되고 나면 1년 이내에 죽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921년에 프레드릭 벤팅이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이게 엘라이 릴리라는 회사에서 이제 처음 생산한 인슐린이 이 시절의 인슐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발견했어요. 그럼 인슐린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역사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폴 랑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병리학자인데, 아까 궤도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게 뭐냐 하면 현미경이 처음 기술의 발달이죠. 현미경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췌장을 이렇게 봤더니, 이 췌장 안에 이렇게 소화액을 만드는 이제 소화샘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상한 이런 섬 같은 조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Islets of Langerhans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여기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오스카 민코스키라는 사람과 조세프 폰 메링이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 하면, 개에서 췌장을 제거하니까 당뇨병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당뇨병이 생기려면 췌장에서 무언가를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면, 이 오스카 민코스키라는 사람이 미각이 굉장히 발달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뇨병을 어떻게 진단했냐 하면, 소변을 맛을 보고 달짝지근한 맛을 느껴가지고 당뇨병을 진단했답니다. 지금 같으면 참 미개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 글루코미터라고 혈당 측정기에 딱 내면은 몇 초 만에 바로 혈당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 때는 피해서 혈당을 한번 재려면 한 3일 정도 걸렸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거는 기술의 발달이 아니고 미각의 발달로 더 나은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사실은. 어쨌거나 이제 췌장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 궤도라는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의심했어요. 궤도에 무언가가 있을 거다, 당뇨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걸 분리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21년에 프레드릭 벤팅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걸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 성공했던 첫 번째 개예요. 개에서 췌장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췌장에서 만들어낸 익스트랙트를 다시 주입했더니 당뇨병이 치료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그걸 이 사람들이 이제 인슐린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름 붙인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인슐린이라는 이름은 되게 나중에 붙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실험을 같이 했던 이게 역사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프레데릭 벤팅은 원래 군의관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국민적 영웅인데 굉장히 정의로운 군의관이었는데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이제 그 온타리오주에 있는 런던이라는 도시에 자기 고향에 가서 개업을 해요. 근데 너무나 정직한 의사인 거예요. 되게 너무나 정직한 의사들은 환자가 오면 치료받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쉬면 돼요. 약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잘 못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뭐 병원이 문 닫고 무슨 잡지를 읽다가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자기가 그 캘거리 대학에 있는 그 존 맥클로드라는 교수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실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존 맥클로드가 여름방학에 휴가를 가는 동안에 석 달 동안 내 연구실을 빌려주고 개를 몇 마리 주고 그 다음에 조수로 2명의 의대 학생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2명의 의대 학생이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이 찰스 베스트라는 학생이 먼저 나오고 나머지 학생이 뒤에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 찰스 베스트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데릭 벤팅이 뒤에 하는 학생한테 넌 올 필요 없다고. 난 찰스랑 계속 일할 거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여름 동안 이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처음 발견했죠. 그런데 노벨상은 누가 타냐 하면 연구실을 빌려준 존 맥클로드와 프레데릭 벤팅이 타게 돼요. 프레데릭 벤팅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노벨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노벨상은 나랑 찰스가 받아야 되는데 왜 존이 받느냐고. 그렇지만 그랬다고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수상을 하고 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자기의 상금을 절반을 이 찰스 베스트한테 줍니다. 그리고 찰스 베스트는 이제 그 뒤로도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서 캐나다의 국민적 영웅이 되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인슐린의 그 컨트로버시에 대한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1922년도에 첫 번째 인슐린으로 치료를 받은 레오나르도 톰슨이라는 환자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진단받았을 때. 왜냐하면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포가 대사를 못하고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도 못하고 세포가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말라 죽어가요. 그리고 거의 의식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뇌에 포도당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이제 뇌세포도 막 활동을 못하니까 거의 기면 상태에 빠지고 막 이렇게 불행한 상태로 있다가 죽게 돼요. 그런데 이 환자에게 이제 인슐린을 주사했더니 이렇게 포동포동 건강해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27살 때 죽었어요. 왜 죽었냐고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죽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인슐린의 치료를 받은 두 번째 환자가 엘리자베스 휴스라는 분이 이제 두 번째 환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요.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휴즈라는 그 환자와 그 아버지가 국무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인슐린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알려지면서 1923년에 노벨상을 타게 돼요. 누가 타냐 하면 프레데릭 벤팅과 존 맥클로드가 타게 돼요. 이 캐나다 신문인데 4명의 캐나다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요. 뭐냐 하면 프레데릭 벤팅과 찰스 베스트, 그 다음에 존 맥클로드와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콜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 가장 아까 처음에 개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는 베스트와 이 벤팅이었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더 아이디어를 많이 발달시켜 가지고 실험을 굉장히 많이 진척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슐린이라는 걸 순수 분리하는 데까지 가도록 도와준 사람이 존 맥클로드였고 그 다음에 순수 분리할 때 굉장히 크리티컬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콜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이 4명이 모두 다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명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고 아주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분은 니콜라스 플래스크라는 분은 뭐냐 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순수 분리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1916년에 그걸 했었는데 이분이 루마니아에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인데 루마니아가
16년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1차 세계대전이 생기죠. 1차 세계대전이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못 썼어요. 1921년에야 이 논문을 퍼블리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업적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노벨상 소식이 알려졌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분노했죠.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정이 부족했고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노벨상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과 관련된 굉장히 복잡한 히스토리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뭐 컨트로버셜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프레드릭 벤팅과 찰스 베스트가 노벨상을 타게 되었고 이 벤팅은 이 인슐린의 특허를 1달러에 팔아요. 엘라이 릴리에. 그리고 인슐린 belongs to the world. 이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과학을 안 하고 다시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시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실험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비행기 실종됐어요. 그리고 찰스 베스트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과학자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두 명의 의사들이 굉장히 어떤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의지, 그 다음에 그 치료제를 찾겠다는 그러니까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두 명의 의사는 아니죠. 사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이제 의사들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병원에서 막 치료할 수도 있지만, 연구실에서 연구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슐린으로 세상을 바꾼 거죠. 그래서 당뇨병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때는 생각했었어요. 이제 치료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제, 아직 이때까지만 잘 못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가 1990년대가 되면서 당뇨병은 계속 있어요. 인슐린으로 치료 안 되는 사람도 계속 있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1990년대에 급격히 늘어나요. 왜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거든요. 음식이 풍부해졌어요. 우리가 90년대 이전만 해도 음식이 없어서 막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영양실조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고등학생들은 아마 영양실조라는 병을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비만이라는 병은 들어봤겠지만 과거에는 비만은 병이 아니었는데 지금 비만이 병이죠.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지면서 이렇게 점점 다시 당뇨병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2형 당뇨병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왼쪽이 뭐냐 하면 이게 슬라이드가 좀 잘못됐는데 이거는 당뇨병의 유병률이고 이거는 비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당뇨병하고 비만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 미국 지도에 나타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비만해지면서 당뇨병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2형 당뇨병이에요. 어떤 이유? 비만. 특히 많이 먹거나 뭐 아침부터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라면 먹고 삼겹살 매일 먹고 막 이러면은 이제 살이 찌면서 우리 몸은 세포를 인슐린의 작용이 덜 하게 돼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인슐린의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혈당은 올라가지 않은데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베타세포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베타세포가 더 늘어나고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면 베타세포가 기능이 없어지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베타세포가 다시 줄어들고 나중에는 막 죽어요. 죽으면은 이제 이때는 제1형 당뇨병하고 비슷한 상태가 다시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그런데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이 앞에 벌어지는 이 과정이 되게 한 20, 30년 정도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하면 대학을 가서 엄마의 품을 떠나서 기숙사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집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 예를 들면 뭐 아침부터 햄버거를 사 먹는다든지 피자와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럼 20살 때부터 생겼다고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었다고 할 때 당뇨병은 언제 생기냐면 대략 50살 정도에 생겨요. 그러니까 30년 정도 동안 이렇게 서서히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혈당이 올라가는 상태가 되어야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연구하는 건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 당뇨병은 예방 가능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비만해지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안 생기면 되는 거죠. 그죠? 안 생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슬프죠. 이 맛있는 것들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집니다. 근데 인류는 이렇게 진화해 오고 있어요. 그죠? 점점점. 그러니까 이걸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사실 저는 당뇨병을 치료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당뇨병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당뇨병이 진행될 때 베타세포의 기능 부전이 아까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베타세포의 기능 부전이 안 생기게 하면은 그러면 또 당뇨병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이제 설포닐유레아라는 약이 우리가 과거에 당뇨병 때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설포닐유레아와 메포민 약이라는 약인데 둘 다 이 서서히 진행되는 이 베타세포의 기능 부전을 막지 못해요. 운동도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번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계속해서 베타세포에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베타세포가 기능 부전이 생기는 이유가 베타세포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당뇨병 환자들이 베타세포의 양이 훨씬 더 작아요. 정상인에 비해서.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경우에도 이제 넌 다이어비티스, 당뇨병이 아닌 당뇨병인 사람들이 이거 타입 2DM, 그 다음에 impaired fasting glucose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약간만 높은 상태. 이럴 때 다 베타세포 용적이 작아요.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상관없이 베타세포의 용적이 다 작아요. 결국 베타세포의 용량이 감소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베타세포가 이렇게 뭔가 이제 보상적으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는 이게 실패하게 되면 베타셀 디스펑션이 오고 베타셀 페일리어가 가서 죽어나가게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타세포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메타볼릭 스트레스나 뭐 이런 활성산소, 그 다음에 ER 스트레스, 아밀로이드, 염증,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베타세포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의 끝에 이제 베타세포의 기능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죽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연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니까 이 변화를 관찰할 수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우리 몸의 베타세포의 용적은 출생을 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식을 하다가 굉장히 평생 동안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요. 그런데 요게 임신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베타세포가 증식한다고.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타입 1DM의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죽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보상적으로 이렇게 베타세포가 증식을 하다가 죽어나가면 당뇨병이 생기고 계속 잘 증식을 하면 괜찮은 거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타세포가 임신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증식을 하니까 임신을 했을 때 베타세포를 연구하기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면 베타세포는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면은 처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같은 농도의 포도당을 주었을 때 임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다가 확 많이 분비해요. 그러니까 베타세포 하나가 훨씬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커져요. 그 다음에 베타세포의 양도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의 양이 늘어나고 또 한 가지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저는 주로 베타세포가 왜 늘어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보시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건 마우스를 가지고 제가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마우스는 임신을 18일 정도 해요. 그래서 9일째 정도에 보시면은 베타세포가 막 증식을 해요. 이렇게 막 증식을 하게 되면 증식을 하다가 임신 말기가 되면 점점 또 떨어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베타세포의 양이 막 올라가요. 증가하다가 거의 2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베타세포가 이 증식했던 베타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베타세포의 사멸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베타세포의 매스가 다시 줄어들어서 임신 전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런 이제 임신 동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 이제 임신한 쥐의 채도와 임신하지 않은 쥐의 채도와 임신한 쥐의 채도를 이제 보면은 여기 BRDU라는 게 증식하는 세포를 염색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증식하죠.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 이런 이제 두 가지 세포에서 이제 RNA-seq이라는 방법으로 모든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사했었어요. 조사했더니 트립토판 하이드록실레이즈라는 이 효소가 제일 많이 올라가요. 이 효소는 뭘 하는 효소냐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뉴로트랜스미터를 만드는 효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염색을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토닌이라는 뉴로트랜스미터가 신경전달 물질이 쇄도에서 이렇게 많이 잘 염색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글루카곤을 만드는 알파세포가 아니라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에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뉴로트랜스미터는 우울증, 이게 줄어들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로 뇌에서 뭐 인지 기능이나 이런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뉴로트랜스미터인데 췌장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임신을 하면. 그래서 이 트립토판 하이드록실레이즈에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뉴로트랜스미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이 세로토닌은 대부분 사실은 주로 브레인에서 뇌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뇌에서는 TPH2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말초 조직에서는 TPH1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근데 주로 말초 조직에서는 장에 있는 엔테로크로마핀 셀이라는 세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혈소판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거의 없는 베타 세포에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세로토닌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제 세포막에 있는 이런 수용체에 결합을 하는데 이 수용체는 G 프로틴 이제 결합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이제 G 프로틴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GQ11 같으면은 PLC를 활성화시켜서 칼슘 레벨을 올리고 또 GS나 GS 같은 경우에는 아데놀레이즈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사이클릭 AMP를 활성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GI는 이걸 이니비션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로토닌 리셉터들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GPCR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리셉터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이걸 미국에 포스트하고 있을 때 이제 이걸 임신했을 때 세로토닌이 되게 많이 올라가서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이 베타세포에 있는 세로토닌 2B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베타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임신 말기에는 세로토닌 1D 리셉터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베타세포의 사멸을 촉진해서 베타세포의 이 양의 용량의 급격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뭘 알게 됐냐 하면 임신했을 때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또 한 가지는 출생 직후에 베타세포가 굉장히 많이 증식해서 이제 베타세포 용량이 늘어날 때 이때도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 하면 보시면 이렇게 태어난 직후에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임신했을 때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게 마우스인데 태어나서 한 5일 정도 지나면 이 세로토닌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때가 근데 굉장히 베타세포가 활발하게 증식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TPH1 유전자를 저희가 낙카웃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낙카웃 베타세포에서 특이하게 인슐린 프로모터를 활용해서 낙카웃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베타세포에서만 요 엔자임이 요 유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낙카웃을 시키면은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없죠. 임신을 했어도 없죠. 원래 있어야 되는 임신 때나 출생 전후 시기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TPH1의 유전자의 발현이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다른 세포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카웃이 잘 되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이제 이게 태어나는 날 이제 췌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보이는 이게 이제 그 궤도예요. 궤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는 이렇게 모여 있다가 나중에 퍼지거든요. 좀 더. 그래서 이걸 인슐린으로 염색을 하면 아밀레이즈는 이제 엑소크라인 그랜드고 인슐린은 이제 궤도를 염색하는 베타세포를 염색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보이죠. 근데 낙카웃 마우스에서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베타세포의 양이 드라마틱하게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생 직후에만 줄어든 게 아니고 나중에 성장하면서 극복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줄어 있어요. 그리고 베타세포의 증식이 이것 때문에 더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당뇨병이 생겨요. 이게 우리가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라고 해서 굶긴 다음에 포도당을 주면은 이렇게 혈당이 쫙 올라가죠. 피 속에서. 그 다음에 인슐린이 나와서 포도당이 이렇게 점점 또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반응이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속도도 늦죠. 인슐린이 작용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인슐린이 작용을 잘 못한다는 건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작용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나오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이 부족한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직접 글루코스를 주면 이제 이렇게 인슐린의 농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인슐린이 잘 못 올라가도 느려요. 왜냐하면 베타세포의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이제 출생 전후에는 이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세로토닌의 합성이 촉진되고 이 세로토닌이 임신 때와 비슷하게 세로토닌 2B 리셉터를 활성화시켜서 베타세포의 증식을 굉장히 촉진하게 되고 그러면은 베타세포의 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베타세포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기가 더 쉬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한 가지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산모들한테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까 임신했을 때, 이 베타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플라센타 락토젠이라는 이제 호르몬 때문이에요. 이거는, 임신 동안에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호르몬이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프롤락틴이라는 건 뭐냐면 모유를 이제 만드는 유선의 발달을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모유를 먹이는 동안에 이 프롤락틴이 많이 나오니까 이때도 베타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나올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베타세포만 순수 분리해서 조금 더 나아진 방법으로 RNA 시퀀싱을 해서 봤더니 이 트립토판 하이드록실레이즈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유를 할 때도 높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수유를 할 동안에도 베타세포의 증식이 조금 더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임신했을 때와 비슷한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유를 하면 우리가 인슐린이 베타세포에서 세로토닌이 계속 나와도 베타세포의 양이 늘어나서 나중에 당뇨병이 덜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걸 증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상하게도 저희가 실험을 하다가 약간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뭘 했냐 하면 이게 세로토닌이 베타세포에서 베타세포 세로토닌 2B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베타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는 거 말고 세로토닌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 아까 처음에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전부 다 산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물질이 산화가 되면 이제 환원된 산화가 되면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대쪽에서는 무언가가 환원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 이게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베타세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베타세포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일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동안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그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베타세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뭘 했냐 하면 이제 알록산이라는 약을 줘요. 알록산이라는 약을 주면은 이제 베타세포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베타세포가 죽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8옥소디지라는 게 활성산소를 염색하는 건데 이제 주면은 이렇게 알록산을 주면 8옥소디지가 이렇게 많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터널 스테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죽는 세포를 염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죽어요. 이렇게 죽는데 모유를 수유하는 동안에는 보면은 이 활성산소의 양이 줄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염색이 되죠. 그리고 잘 보시면 세로토닌하고 활성산소가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있으면 활성산소가 별로 없어. 그리고 보면은 이 세로토닌이 있는 세포들이 잘 죽지도 않아요. 세로토닌이 없는 세포가 죽지. 보시면 세로토닌이 있으면 안 죽고 세로토닌이 없으면 안 죽고 결국에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 활성산소를 잘 제거해서 베타세포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안 죽는다는 것을 알록산에 의해서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TPH1이라는 유전자가 낙아웃된 마우스를 가지고 해보면은 이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세로토닌을 많이 만드는 그런 트랜스제닉 마우스예요. 세로토닌을 많이 만드는 쥐를 만들었더니 이 쥐는 보면 활성산소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래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게 베타세포의 증식도 유도하지만 베타세포 자체의 그 바이어빌리티를 굉장히 증가시켜주는, 그래서 베타세포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임신을 하는 동안에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게, TPH1의 합성이 올라가서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세로토닌 2B 리셉터를 통해서 베타세포의 증식을 유도해서 베타세포의 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에 의해서 베타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의 스트레스를 제거해줘서 이제 베타세포의 기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임신을 하는 거는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굉장히 큰 메타볼릭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면 좋아지는데 거기에다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모유를 수유하면은 베타세포가 이런 보호작용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도 당뇨병이 덜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뭐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모유 수유를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기한테도 좋고 엄마에게도 좋고. 그러니까 되게 참 우리 신이 사람을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주로 이제 저희 방에서 베타세포를 하는 연구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연구를 어떤 연구를 하냐 하면 약간 우스꽝스러운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임신을 하면 베타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뭐 이게 베타세포의 증식에 중요하다는 걸 밝혔어요. 그리고 사람한테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임신성 당뇨가 잘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좀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전화 오셨는데 알고 전화 하셨나 보네요. 이름 꼭 얘기하라고. 서울대학병원에 박경수 교수님하고 장학철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임신성 당뇨 환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선생님 제가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사람한테서도 당뇨병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같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TPH1 유전자나 세로토닌 2B 리셉터의 수용체인 세로토닌 2B 리셉터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임신성 당뇨가 잘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 연구를 하다가 연구를 하는 게 되게 웃겨요. 당뇨병하고의 관련성은 잘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뭘 찾았냐 하면 TPH1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산모가 있는데 살이 잘 안 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2010년 정도에 알게 됐는데 한국에 와서 세로토닌이 살을 찌게 하는 호르몬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일부분 보시면 여기 이제 궤도에 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저희가 뭘 했냐 하면 이 세로토닌이 주로 백색 지방에서 팻이 축적되도록 하고 갈색 지방의 활성을 억제하고 그래서 살이 좀 찌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간에서는 지방간이 생기게 만들다는 뭐 이런 연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연구실은 베타세포에서의 세로토닌을 연구하다가 베타세포와 세로토닌과 그 다음에 이런 주로 간이나 지방 같은 세로토닌에 의한 이런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메타볼리즘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변해가고 있죠, 연구도. 근데 그 근본의 가장 저변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냐 하면 당뇨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목적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저 혼자 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저희 연구랑 저희 학생들이 저랑 같이 일을 했어요. 저희 학생들 되게 굉장히 괜찮은 학생들인데 저기 약간 성질 고약한 지도교수를 만나서 고생 엄청 많이 하고 이렇게 있는 학생들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문준호 박사와 김영석 박사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산모 수유와 관련된 두 가지 스터디를 최근에 논문을 냈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졸업해서 이제 다양한 곳에 가 있습니다. 저희 방에 있는 학생들은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생명과학을 하는 친구들이고 한 반 정도는 이제 저처럼 그러니까 의사예요. 의사인데 저희 방에 와서 박사를 하면서 이제 과학자로서의 트레이닝을 받아서 나가는 거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반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MD라고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제 의사인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어디 외국에서 포스닥을 하는 친구도 있고 대학의 교수가 된 친구들도 있고 여전히 연구실에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옥스퍼드라는 마을에 있는 프레데릭 벤팅이 처음에 그 개원했던 그 건물 그 자리에 있는 플레임 오브 홉이라는 건데 뭐냐 하면 이 불은 당뇨병이 완전히 치료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이 불을 그때까지 켜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을 치료할 희망의 불을 켜두는 건데 이제 프레데릭 벤팅이 그랬대요. 이게 결국 당뇨병을 우리가 인슐린은 매니지하는 거지 완전히 치료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무언가를 치료하려면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뭐 이거 하나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는 이런 연구를 해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정치가 나간 사람이 저 불을 껐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불을 최근에 다시 붙였답니다. 그럼 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저희가 베타세포에서부터 뭐 지방 그다음에 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1형 당뇨병은 베타세포가 이렇게 있다가 이 베타세포 매스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이상 줄어들면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걸 그냥 약간 제가 다르게 봤는데 이런 당뇨병이나 이런 병들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돼요. 굉장히 천천히 진행돼서 왜냐하면 몸속에 여러 가지 보상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진행돼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다가 우리가 병을 인지하는 시점에서는 병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병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는 뭐냐 하면 다 이 시기에 치료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건 병원에 와야 치료하죠.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숭고한 일이긴 하지만 의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은 뭘까 생각해 본다면은 환자들이 병원에 오기 전에 병원에 오지 않도록 오기 전에 더 빨리 찾아내서 치료하는 거, 또 병원에 오지 않도록 만드는 거, 이런 일들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병원 밖에서 우리가 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훨씬 더. 아니면은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연구들을 좀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니까 이제 증상이 없으니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거를 조금씩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당뇨병이라는 병에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뭐 근육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방에. 다 사람마다 이유가 다르거든요, 개개인이. 근데 그 개개인이 다 다른 이유가 너무 다양해서 몰라요. 몰랐던 건데 이런 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당뇨병 환자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사람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런 동물 모델에서 그 기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일찍 더 치료할, 이 사람들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진단하면 더 일찍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을 알게 되면 당뇨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여기가 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이 의사들이 하는 역할이라면, 이제 이런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진단법을 개발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런 일을 하는 역할을 의사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더 많은 의사들이 이런 과학자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 거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플레밍이죠. 항생제를 발견했죠. 그 골드슈타인 앤 브라운은 콜레스테롤을 이 대사의 문제를 발견해서, 이제 이 사람들 우리가 무슨 심바스타틴 이런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이 있죠. 그 다음에 G프로틴, 그 다음에 시드니 파버라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 항암 화학요법이라는 거, 암이 걸렸을 때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방법.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사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인류를 더 건강하게 살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 같으면 전체 의사의 한 3%, 4%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도 안 되고 거의 한 0.1% 정도밖에 안 돼요, 의사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위대한 발견들이 만들어지고 더 나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게 없는 만큼 우리 사회는 많은 기회를 잃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나라에 더 많은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조금 더 빨리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예방을 하거나 이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듣는 그 학생들 중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